지금 아까 그 세율을 얘기하다가 잠시 중간에 쉬었는데요. 세율 중에 또 특이한 세율이 있어요. 이런 특이한 것들은 전부 최근에 생겼어요. 이 부동산 때문에 난리가 나면서부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택,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이 주택을 2주택 이상 가진 사람, 2개 이상 가진 사람은 세금을 더 매기라. 근데 더 매기는데 모든 주택에 다 그런 게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조정 대상.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이게 뭐냐면 투기 지역에 있는 거. 응? 여기는 이제 점잖게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투기 지역에 있는 집은 그렇게 한다고 해요. 2채 이상 있으면 뭐 매긴다. 얼마를 매기느냐? 20%를 더 매겨라. 엄청난 거죠. 그럼 아까 우리가 계산할 때 최고 세율이 얼마였어요? 45%였잖아요. 양도소득세만. 45%인데 여기다 20% 더해버리면 얼마예요? 65% 매긴다는 거예요. 2주택짜리는. 다만 기준 시가로 해서 1억도 못하는 것은 여기 포함하지 마라. 1억도 못하는 건 조그마한 건 제외해라. 그리고 이것은 21년 6월 1일, 엊그제입니다. 6월 1일부터 20%로 가산해라 이렇게 고쳤어요 또. 그러면 지난 5월 말까지는 10%였어요. 이 더 하는 것이. 근데 6월 1일, 며칠 전부터 오늘이 17일인가? 그러니까 17일 전까지는 10%만 더 했는데 지금 지난 5월 말까지 미처 팔지 못한 사람은 이달부터 팔면 20%는 더 매겨. 엄청난 거죠. 정부에서는 이런 거지. 세금 이제 견뎌 봐라. 못 견디면 지가 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많이 세금을 잡고 집을 파는 사람이 많아져야 집값이 내릴 거 아니냐. 이렇게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맞아 들었거든. 거꾸로 더 올랐거든. 이게 문제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장기 임대주택. 아까 우리가 장기 보유를 하면 공제해 주는 게 있었죠. 이번에는 임대를 장기간 하는 사람. 이 장기 임대주택은 이제 두 가지 기준입니다. 하나는 그 주택이 어디 있느냐를 기준하고, 주택이 어디 있는 거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수도권, 광역시, 자치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의 구은이나 읍면은 언제든지 뺍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가액을 기준한다. 아까 이것도 잠시 얘기했죠. 3억 이상짜리만 문제 삼는다. 그런데 이 20%를 더 매기는 거, 2주택짜리, 요것도 어떤 것은 빼주는 게 또 있어요. 이 세법이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적용을 배제하는 요건이 있다. 어떤 거냐면 장기 임대주택은 빼준다. 아까 지금 장기 임대주택을 잠깐 설명했죠. 이 장기 임대주택은 빼준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장기 임대주택이냐? 요거 얘기를 하면 한이 없어서 요건 얘기를 안 하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장기 임대주택은 빼준다더라. 세금을 20% 더 매긴 것을 안 한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 임대주택. 그 장기 임대주택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요 다음에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령 부모하고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부모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를 우리 집으로 모셔왔더니 내 집 하나, 부모 하나 2개가 되었다. 이런 경우. 또 장가가고 시집을 가니까 나도 한 채, 마누라도 한 채 이렇게 했다든지,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또 중과세는 안 한다. 많이 안 매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세율이 재미있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또 3주택이야. 아까 2주택은 20% 매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번에는 세 주택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플러스 하느냐? 30%를 쭉 플러스 합니다. 30%. 그러니까 얼마나 내요? 기본 세율이 아까 45%짜리 했었는데 여기다 30% 더 오면 얼마예요? 75%는 75%. 그러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것도 그러니까 2주택이나 3주택짜리이기 때문에 그건 팔면 세금을 이렇게 20% 또는 30%를 더 매긴다. 이것도 언제 못지하면 6월 1일부터입니다. 엊그제까지.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5월 말 안에 이걸 팔려고 집들을 많이 내놨어요. 또 실제로 매매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31일까지 팔면 10% 또는 20%만 매기는데 31일에서 딱 하루 넘어가서 6월 1일부터 팔면 20% 30%를 더 매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어떻게든지 주택 수를 줄이려고 한 것이 어떤 사람은 팔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했어요? 증여를 하고 자식이나 가족들에게 미리 증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세금도 많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세금 많이 들어오는 효과는 봤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진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무섭게 하면 들을 줄 알다. 일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좀 못된 짓을 했는데 왜 이렇게 처벌이 약하냐? 좀 강하게 해라.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형사법을 연구한 사람들은 벌이 무겁다고 해서 처벌이 무겁다고 해서 꼭 죄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이것도 무섭게 하면 나 집 팔고 한 채씩만 가질 거 아니야 했는데 지금도 주가 하나도 안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문제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70%다.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권이라고 하는 게 새로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주권. 이것은 아까 뭐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권리금. 딱지라고 내가 설명했죠. 딱지만 팔고 사는 거야. 그것은 분양권이고 딱지만 팔고 사는 건 분양권이고 이주권은 실제로 집을 지어요. 내가 곧 이사 갈 거예요. 근데 아직 준공이 되기 전에 팔았어요. 그게 이주권 양도입니다. 이것도 양도소득세를 똑같이 매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장을 좀 달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세금 매기는 것만 내가 쭉 강의를 했는데 세금을 안 매기는 것도 있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것도 있다. 그것을 우리는 비과세라고 합니다. 비과세. 여러분들 한문을 쓰면 참 이 공부하기가 편리한데요. 비과세니까 글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뭐가 됩니까? 안일비자니까 아니다, 과세 이렇게 되죠. 아니다, 과세. 이건 중국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과세를 안 한다 그렇게 말로는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말 나오는 대로 하면 과세 비이래야 맞죠. 그렇죠? 과세를 안 하니까 아니 과세 비이래야 되는데 비가 앞으로 가고 비과세. 영어가 주어가 수어고 우리말하고 다른 게 주어와 수어가 다르잖아요. 중국말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과세 비가 아니고 비과세. 과세라는 말도 재미있어요. 과세라는 말은 뭡니까? 세금을 과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세금을 부과한다. 그렇죠? 과세. 세금을 과한다. 그러면 세과 이래야 맞죠. 우리 말 순서대로 하면. 근데 이것도 과세라잖아요. 과는 세금. 그래서 그 재미있어요. 중국말은 거꾸로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쉽게 배운대요. 문법이 영어하고 같아가지고. 하여튼 비과세. 세금에서 제외해준다. 그거 첫째가 뭐냐면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 한 세대가 한 주택만 가지고 있다.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은 보호해 주려고는 노력이 많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1세대 1주택이잖아요. 두 개 가질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는 더 살 능력은 있었는데
아, 2개 가지면 안 되지. 집 없는 사람이 서울의 반인데 이런 생각으로 집을 살 생각을 안 했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1세대 1주택은 과세 안 한다. 근데 1세대 1주택이 되려면 여기 해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얘기처럼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 돼야 되고, 아까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유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쓰면 좋다고 그랬어요? 소유라고 쓰면 좋겠는데 보유라고 한단 말이죠. 보유라고는 법률 개념이 없어요. 그 다음에 거주도 2년 이상 해야 된다. 근데 얼마 전까지는 보유만 하면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근데 지금은 보유만 한 거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서 거주도 해야 된다. 2년 이상. 이것은 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한 것만 이렇게 해줘요. 17년 8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17년 8월 2일 전에 나는 2년 이상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살지는 않았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1세대 1주택으로 봐줘요. 왜냐하면 이 법률 개정이 있는 17년 8월 1일 이전에 나는 벌써 가지고 있었다. 벌써 그때 2년이 넘었다. 그런 사람은 거주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산 집은 보유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거주도 2년 이상이에요. 이게 이래야만 1세대 1주택 인정을 받는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집이 하나여야 된다 그랬죠?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하나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본인도 하나 가지고 있고 배우자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따로따로인 줄 알고. 근데 이건 합산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주택자가 아니고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본인 가지고 있는 거, 배우자 가지고 있는 걸 합쳐서 주택이 몇 개냐 이걸 따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거주기간은 어떠냐? 거주기간. 거주도 2년 이상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도 조정지역 내에서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투기지역 내. 투기지역 밖에 있는 건 괜찮다. 2년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17년 8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그렇게 하는 거다. 거주기간을 따지는 거. 그러나 등기 안 한 것은 이거 인정 안 한다. 고가주택. 고가주택이 인정 안 한다. 고가주택.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대지. 건물이 들어있는 대지는 대지 면적이 건물 면적의 3배 이상 되면 안 된다. 3배까지만 인정한다. 다만 조정지역 아닌 데서는 10배까지 인정해 준다. 이것도 5배까지 인정해 주다가 줄였어요. 3배까지만 받는다. 그러니까 대지가 가령 30평이라면 건물은 3배인 90평대, 건물이 90평대, 대지 30평 이렇게 3배수로 계산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좀 많이 드는 게 일시적 2주택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설명대로 하면 2주택이면 세금을 내야 되죠. 내도 조금 내는 게 아니고 많이 내야 되죠. 그런데 글자 그대로 2주택이 2개를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일시적이다. 잠깐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비록 2개였지만 하나로 봐준다. 어떤 경우냐면 조정지역 내에서 투기지역 내에서 신규로 또 하나를 샀잖아요. 내가 본래 한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채 더 샀어요. 그럼 2주택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1주택으로 취급을 받으려면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로 집을 산 뒤로 이 새 집으로 1년 내에 이사 가야 돼요. 이런 게 모두 새로 생겼어요. 전에는 없던 거거든요. 새 집을 사고 1년 내에 이사를 안 가면 그렇게 소용없다. 이제 안 봐준다. 이사를 가라. 또 한편 1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1년의 기간을 줄 테니까 팔면서 이사를 와야 된다. 이사를 오면서 팔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또 2019년부터 그래요. 하도 법률을 여러 번
개정을 해놔서 요 규정은 2019년 12월 17일에 생겼어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또 재미있는 것은 가령 그러면 1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고 1년 내에 또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근데 내가 새 집으로 새로 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보니까 그 집에 임차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새에 들어있는 사람은 쫓아낼 거 아니에요. 내가 1년 내에 이사 가려면.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이사를 1년 내에 가고 싶은데 새 든 사람이 있어서 못한다. 그럴 때는 2년까지는 봐준다. 2년까지. 왜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은 이제 새 들어간 사람이 나 못 나가겠다 버티면 또 연장해줘라 그랬잖아요. 1년 연장해주면 2번은 연장해주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년간은 봐준다. 이런 규정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거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합쳐서 2주택이 됐다. 내가 또 시집가고 장가고 혼인하다 보니까 2주택이 됐다. 이럴 때는 하나를 5년 내에 파는 건 괜찮다. 5년 내에도 안 팔면 이것도 과세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아까 잠시 또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잠깐 얘기한 것은 관리처분인가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조합이 그것을 관리하고 처분을 하는데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인가 전하고 인가 후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설명을 잠시 했죠. 그게 지금 여기도 나옵니다. 1세 1주택 할 때도 인가 전까지는 자기가 살던 집이니까 그냥 그 사람 집이다 이렇게 봐주는데, 그 다음에 인가 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직 준공은 또 안 됐어. 준공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준공이 되어서 파는 것은 전부 다 자기가 팔았다고 보면 되는데 준공이 되기 전에 팔았어. 그게 입주권이라는 얘기거든. 관리처분 인가까지 났어. 그 준공이 되면 내 것이 돼. 근데 관리처분 인가까지 났는데 준공 전에 팔았어. 이쪽에 권리금 받고 파는 거나 비슷하죠. 그것은 입주권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입주권도 한 주택으로 보게 되죠. 입주권도 지금은 주택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건물을 내가 그러면 기다렸다가 준공까지 다 된 걸 보고 팔았다. 그러면 이 관리처분 인가 전도 내 것이고 인가 후도 내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팔았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그 전 기간을 관리처분 인가 전이나 후 것에 소득을 전부 합쳐서 1세대 1주택으로 내가 세금 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어렵죠? 그런데 요새 이제 이 강남에서 이 부동산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 사는 집은 있고 어떻게 해서 입주권을 또 하나 얻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때 늘 이렇게 소문에 의하면 이거 앞으로 이거 재건축할 거다 하면 벌써 미리 가서 산 사람들 있죠. 자기 사는 집 있는데 또 하나 샀어요. 재건축이 끝나면 많이 오르니까. 그러면 그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입주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 사는 집이 있고 입주권이 하나 있어. 그러면 이것도 2주택으로 봐요. 왜냐하면 입주권도 1주택으로 봐라 그랬으니까. 근데 입주권 자체에 대해서는 중과세는 안 해요. 또 미묘하게 생긴 규정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1세대 1주택은 혜택을 준다고 그랬는데 비과세 한다고 그랬죠. 비과세가 제일 큰 혜택 아니에요? 세금 안 매긴다 그랬으니까. 세금을 아주 안 매기는 건 아니고 9억 원, 양도가액이 9억 원까지는 아주 안 매겨. 한 푼도 안 매겨. 근데 9억을 더 받았다. 그러면 마치 다른 사람이 2주택 가진 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그렇죠? 나는 집 하나뿐인데 내가 가진 집이 15억짜리다.
그럼 5억짜리 2개, 3개 가진 사람 몫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9억 원을 초과한 것은 매기겠다. 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9억을 초과하는 것만. 이것도 이 1세대 1주택 9억 원 초과하는 것이 거기서 거주를 안 했다. 거주를 안 했다 하면 이 효과도 안 줘요. 비과세 효과도 안 줘요. 9억 초과분에 대한 9억까지의 비과세도 안 해줘요. 최소한 2년 이상은 거주를 하고 팔았을 때만 그나마도 이거 적용해 주는 거예요. 9억까지는 봐주고 9억 초과분만 과세하는 거, 이거 봐주는 거, 이것도 2년 이상은 거주해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새로 들어간 규정들이 뭡니까? 세율을 높이고 반드시 거주해야 된다는 게 곳곳에 다 들어가 있죠. 전에는 그냥 소유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년 이상은 최소한 거주하고 팔아야 된다. 그렇다면은 9억까지는 봐주고 9억 초과분만 과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2020년 1월 1일부터 했어요. 2020년.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비과세,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쭉 설명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쭉 끝냈습니다. 문제가 제일 많은 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면, 이 서울 사는 사람한테는 별로 많지는 않지만은, 귀농한 사람, 서울 싫다고 시골로 내려간 사람, 농사 짓겠다고 내려간 사람, 그 다음에 또는 이농, 농사 짓다가 또 농사를 버리고 또 도시로 옮긴 사람. 그러니까 이농이든지 귀농이든지 간에 농사지으러 갔기 때문에 2개가 되어서 하나를 판다. 또 이농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를 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세금 혜택을 준다. 비과세 해준다.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됐다. 상속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상속으로 인해서 아버지 것을 또 받으니까 2주택이 되어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착오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을 일반주택이라고 표현했어요. 세법에는 일반주택. 그러니까 상속하는 주택이 하나 생겨서 2개가 되었는데, 그러면 내가 살던 집은 판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비과세예요. 세금 안 매겨요. 그러면 상속받은 건 어떻게 하냐. 상속받은 것을 팔았다. 그러면 과세예요. 다만 5년 내에 팔면 과세 안 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상속받은 것을 비과세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 혼선을 일으켰어요. 오히려 내가 오래전부터 살던 일반주택은 봐주고 상속주택은 세금을 매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이라는 게 많이 있죠. 이 서울에 보니까 다가구주택 가진 사람들이 다 부자 됐어요. 옛날에 다가구주택 별일 아닌데 전부 부자 됐어요. 이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 다가구주택은 한 주택으로 봐라. 그러니까 다가구니까 거의 여러 세대가 살잖아요. 그러더라도 이건 몽땅 털어서 1주택으로 봐라.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으로 해서 이익이 보는 경우가 있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익을 보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예요. 하나의 주택으로 봐주니까. 근데 대개는 이게 1가구 1주택을 그러면 상속받았다. 어떻게 할 거냐. 대개는 과세 대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가구 주택만 해도 상당한 크기가 있으니까 9억이 대부분 넘어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금을 세금을 내요. 그러나 1주택으로 봐주니까 혜택이 또 커요. 그렇죠? 만약에 그 쪼개진 걸 다 여러 주택으로 보면 다 과세돼야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은 또 봐준다. 농어촌 주택. 그러면 어떤 것이 농어촌 주택이냐? 얼른 생각하면 알죠? 농촌이나 어촌에 있는 주택은 봐준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법률에는 그 요건을 엄격히 규정해 놨어요. 법률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만 설명하고, 현실에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면
그러면 이런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만 여기서 말하는 농어촌주택으로 봐주느냐 이걸 따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고향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고향주택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고향주택이라고 하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막연히 자기 생각으로 우리 고향이니까 뭐 고향주택 팔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